서울 은평구 응암동. 오래된 다세대 주택 골목 끝에 작은 공사가 한창이었다. 낡은 벽돌집, 낮은 천장, 눅눅한 공기. 봄비가 갠 뒤에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건축업자 이건수 49세는 이날도 평소처럼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20년 가까이 리모델링 일을 해왔고 어떤 건물이든 냄새로 상태를 알아챌 만큼 노련했다. 하지만 그날 그는 알 수 없는 기분을 느꼈다.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 아래서 오래된 곰팡이 냄새와는 다른 묘한 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이상한의 습기 냄새가 아닌데. 건수는 장갑을 고쳐 끼고 드릴을 들어 벽 한쪽을 천천히 뚫기 시작했다. 회전하는 드릴 소리가 지하를 울렸다. 그런데 콘크리트의 촉감이 이상했다. 너무 단단하지도 너무 부드럽지도 않았다. 한참을 뚫던 그때 툭 하고 드릴 끝이 휘청거렸다. 그리고 아주 약한 악취가 흘러나왔다. 배수관이 터졌나? 그는 코를 찡그리며 작업을 멈췄다. 냄새는 점점 강해졌다. 썩은 고기와 흙, 그리고 시멘트에 찌든 냄새가 뒤섞였다. 건수는 조심스레 망치를 들어 시멘트층을 조금 더 깼다. 그 순간 안쪽에서 검은 비닐 조각이 드러났다. 그는 얼어붙은 손으로 조각을 잡아당겼다. 비닐 틈 사이로 마른 손목 하나가 툭 튀어나왔다. 순간 몸에 힘이 빠졌다. 망치가 바닥에 떨어지며 쾅 하고 소리를 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드릴과 망치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지하의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차가웠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심장만 요동쳤다. 건수는 허겁지겁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사람이 여기에 사람 시체가 있어요. 놀란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곧 순찰차와 형사들이 도착했다. 형사들이 콘크리트 더미를 파내자 안쪽에서 두 겹의 비닐봉지에 감싸진 시신이 나왔다. 겨울 코트, 낡은 청바지, 마른 머리카락. 시신은 마치 어제 묻힌 것처럼 형태가 그대로였다. 형사 한 명이 낮게 말했다. 이 정도면 최소 5년은 됐을 텐데 이렇게 안 썩을 리가 없는데요. 냉기가 도는 공기 속에서 형사들의 표정이 굳어갔다. 시멘트 안쪽엔 완전히 밀폐된 공기층이 있었다. 누군가 시신을 감춘 뒤 시멘트와 모래를 정교하게 섞어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밀봉한 흔적이었다. 형사 반장은 담배를 꺼내다 말고 주머니에 넣었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야. 아주 계획적이야. 건수는 계단 위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멍하니 중얼거렸다. 그럼 내가 며칠 동안 저 위에서 밥 먹고 일한 거였네. 저 밑에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손등에 묻은 시멘트 가루를 닦아냈다. 하지만 아무리 닦아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그는 그 냄새를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한다. 밤이 되자 공사장은 출입금지 띠로 둘러싸였다. 형사들은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을 채취했지만 손가락 끝은 닳아 있었다. 신원도 시신의 사유도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다. 주변 주민들은 새벽마다 지하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벽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 처음엔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는 비 오는 밤마다 반복되었다. 건수는 그 후로 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그는 말한다. 지금도 가끔 그 냄새가 납니다. 시멘트 냄새 속에 섞인 썩은 흙 냄새. 그게 아직 제 코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형사팀은 현장에서 나온 시멘트 샘플과 비닐, 섬유 조각을 국과수로 보냈다. 며칠 후 돌아온 감정 결과에는 한 줄의 메모가 있었다. 피해자는 여성으로 추정. 부패 상태 미미. 사망 시점 불명. 그 문장 하나로 응암동의 그 낡은 건물은 더 이상 평범한 공간이 아니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응암동 괴담의 시작점이라 불렀다. 그리고 아무도 그 지하실의 문을 다시 열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박은정. 살아있을 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죽고 나서야 모두가 그녀를 기억했다. 서울 응암동, 봄의 끝자락.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이 차가웠다. 은정은 지하철 3호선 불광역 근처에서 내려 커피 한 잔을 들고 걸었다. 손끝이 시렸다. 며칠째 이어지는 불안한 마음이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보험 설계사로 일한 지 8년. 고객에게 신뢰를 주려면 자신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늘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작은 다이어리를 품에 넣고 다녔다. 오늘도 그 안에는 빨간 펜으로 써둔 한 문장이 있었다. 성은 씨에게 빌려준 돈 이번 주 꼭 받기. 그녀는 돈보다 신뢰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언제나 가장 약한 끈에서 끊어집니다. 회사 점심시간. 동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은정은 창가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읽지 않은 문자 하나. 이번 주 안에는 꼭 정리하겠습니다. 보낸 사람은 인테리어 업자 정성훈이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답장을 썼다. 오늘 오후 3시에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곁에 있던 후배가 물었다. 선배, 또 그분이에요? 그 돈 아직 못 받았어요? 응. 그래도 이번엔 끝낼 수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은요, 안 줘요. 괜히 마음만 상해요.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잖아. 그녀의 신념은 단순했다. 누구에게든 진심으로 대하면 결국 통할 거라 믿었다. 오후 3시 10분. 은정은 성훈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좁은 골목 안 페인트 자국이 남은 간판이 덩그러니 걸려 있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담배 연기가 밀려나왔다. 성훈은 작업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오랜만네요, 은정씨. 바빴죠? 예.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돈은? 아, 그거요.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서요. 이번 달엔 진짜 어렵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성훈 씨, 저도 사정은 이해해요. 근데 너무 오래 끌었잖아요. 나도 갚고 싶어요. 근데 요즘 경기가 죽었잖아요. 그럼 언제 가능하신데요? 한두 주만 더요. 이번 공사 끝나면 바로.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차분하게 웃었지만 속은 복잡했다. 세 번째 한두 주. 그 말이 이젠 믿기지 않았다. 은정은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말없이 가방을 닫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성우는 시선을 피했다. 왜 그래요, 은정씨? 나 못 믿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기다렸고요. 근데 이제는 불안하네요. 나 정말 힘들어요. 요즘 잠도 못 자고. 그건 제 사정이 아니잖아요. 그녀의 말투가 단단해졌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 공기 속에 묘한 긴장이 돌았다. 경찰 얘기까지 나올 줄은 몰랐네요. 그럴 생각 없어요. 다만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요. 사람이 좀 사정이 있으면 이해도 해줘야죠. 사정이요? 저도 있어요. 어머니 병원비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말에 성우는 잠시 말이 막혔다. 은정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다음엔 좋은 소식 있길 바랄게요. 문을 열자 봄바람이 들어왔다.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렸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퇴근 후 은정은 작은 원룸 책상 앞에 앉았다. 다이어리를 펼치고 날짜 옆에 빨간 펜으로 적었다. 4월 12일 정성훈 사무실 방문. 불발.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하지만 어딘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엔 정성훈이라는 이름이 떴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네, 성훈 씨. 은정 씨, 내일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요? 공사 정산 관련해서 드릴 말씀 있어서요. 내일이요? 알겠어요. 통화가 끊긴 뒤 은정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봤다. 무언가 이상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분했고 낯설었다. 정말 내일이면 끝나는 걸까 아니면. 그녀는 스스로 고개를 저었다. 불안은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내일이 자신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일정이 될 줄은. 그날 밤 은정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내일은 일찍 들어갈게요. 그래, 너무 늦지 말고. 요즘 얼굴이 안 좋아. 걱정 마요. 이제 곧 좀 나아질 거예요. 전화가 끊기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다. 창문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커튼을 닫았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보다 숨기려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녀의 다이어리는 그날로 멈췄다. 다음 날 그녀는 그 사무실로 향했고 그 길이 생의 마지막이 되었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무게는 평생을 짓눌렀다. 정성우는 손끝이 얼어붙은 듯 했다. 은정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방금 전까지 말하던 입술이 반쯤 열린 채 멈춰 있었다. 방 안은 적막했다. 벽시계 초침이 느리게, 너무 느리게 움직였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공기가 목에 걸려 삼켜지지 않았다. 피가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손끝이 떨렸다. 무릎이 휘청거렸다. 은정 씨 일어나요. 은정 씨.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마를 짚었을 때 손끝에 전해진 건 서늘한 온기였다. 그 온기가 사라지기 전에 무언가 해야 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신고하면 끝이야.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이 턱 막혔다. 창문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가 마치 비웃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살리려 하지 않았다. 대신 덮으려 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다. 정성우는 물티슈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피가 잘 지워지지 않았다. 걸레를 짜고 또 짰다. 손목에 피가 묻었고 그가 닦을수록 자국은 번졌다. 그는 시선을 돌렸다. 지하로 내려가는 철문이 눈에 들어왔다. 몇 달 전 공사 자재를 쌓아두기 위해 만든 공간이었다. 사람이 오가지 않는 곳. 문득 그곳이 머릿속에 스쳤다. 잠깐만 숨겨두자 내일 생각하자. 그는 비닐봉투를 꺼내왔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시체를 싸고 천천히 지하 계단으로 내려갔다. 공기는 눅눅했고 물방울이 벽을 타고 흘렀다. 그는 시멘트 포대를 뜯었다. 모래와 물을 섞고 삽으로 저었다. 회색빛 반죽이 바닥을 덮었다. 삽질을 하는 그의 손이 점점 빨라졌다. 몸에서 김이 났다. 땀과 눈물이 뒤섞였다. 그는 구덩이를 팠다. 그리고 그녀를 눕혔다. 코트로 감싸진 몸이 작아 보였다. 그는 손끝으로 마지막으로 얼굴을 덮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시멘트를 부었다. 흐물흐물한 회색 액체가 서서히 그녀를 삼켰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숨이 막혔다. 마치 자신이 함께 묻히는 기분이었다. 새벽 3시.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는 지하문을 닫고 올라왔다. 손끝에 시멘트가 굳어붙어 있었다. 물로 닦아도 지워지지 않았다. 손등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방 한가운데엔 아직 피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 냄새가 코에 박혔다. 눈을 감아도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다. 그녀의 눈동자, 손끝, 말하지 못한 표정. 내가 사람을 죽인 건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그저 벽 너머에서 빗소리만 들렸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들이쳤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더 창백해졌다. 출근길에 이웃이 인사를 건넸다. 어제도 늦게까지 있었어요? 네, 좀 일이 많아서요. 입에서는 평범한 말이 나왔지만 가슴 안쪽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의 눈 아래엔 깊은 그림자가 생겼다. 사무실 문을 닫고 지하문을 바라봤다. 그곳 아래 시멘트 속에 여전히 누군가가 있었다. 그는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았다. 열면 끝이라는 걸 알았다. 사람은 죄를 숨기기 위해 더 많은 거짓을 만든다.
그리고 그 거짓이 다시 자신을 묶는다. 이틀이 지나고 그는 점점 변해갔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지하에서 쿵, 쿵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은정 씨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의 입술이 마르며 울음이 섞였다. 몸을 웅크리고 귀를 막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다. 살아있는 사람의 발소리처럼 바로 밑에서 들렸다. 그는 공사장에서 가져온 망치를 들고 내려가 문을 두드렸다. 그만, 이제 그만해요. 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어둠뿐이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소리는 지하에서 난 게 아니라 자신의 머릿속에서 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두려웠다. 경찰보다 세상보다 자기 자신이. 그는 다음날 새벽 장부를 꺼내 들었다. 피해자의 이름이 적힌 페이지를 찢었다. 그 조각을 불태웠다. 재가 되어 흩어졌다. 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끝난 줄 알았는데 시작이었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지하의 공기가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다.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조용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이 죄를 안고 살아야겠구나. 그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세상에 들키지 않기로. 하지만 죄는 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모든 죄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 그리고 때로는 묻었다고 믿었던 진실이 살아서 돌아온다. 며칠 뒤 정성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었다. 공사 현장을 돌고 거래처 전화를 받으며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손끝의 시멘트 가루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손을 씻고 또 씻어도 그 냄새가 코끝에 남았다. 잠들면 숨소리 같던 빗소리가 들리고 눈을 뜨면 지하의 그림자가 마음을 짓눌렀다. 다 끝났어. 이젠 괜찮을 거야.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자꾸만 뒤틀렸다. 며칠 후 경찰이 찾아왔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박은정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형사는 태연하게 물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2주 전쯤이요. 그 후론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돈 문제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거짓말은 그를 보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천천히 목을 조였다. 형사들은 떠났지만 그의 불안은 더 깊어졌다. 밤마다 지하의 문 앞에 섰다. 문 안에서 바람이 새어나오는 듯한 기분. 그는 몇 번이고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 괜찮아, 묻었잖아. 끝났잖아. 그러나 끝이라는 말은 스스로의 기도처럼 반복될 뿐 결코 믿을 수 없는 주문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공사 현장에 경찰차가 다시 섰다. 그의 이름이 언급되었다. 지하를 파헤친 이웃이 시멘트 덩어리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고 했다. 그는 경찰들이 지하로 내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손에 들린 담배가 떨어져 바닥에 닿았다. 하얀 재가 바람에 흩날렸다. 정성훈 씨, 이리로 오시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며칠 뒤 국과수 부검 결과가 발표되었다. 피해자의 폐 속에서 시멘트 가루와 미세한 공기 흔적이 검출되었다. 그녀는 완전히 죽은 상태로 묻히지 않았다. 숨을 쉬며 천천히 질식해간 것이다. 그녀는 죽지 않았다. 적어도 그가 시멘트를 부을 때까지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앞이 흐려졌다. 형사의 말이 귀를 스쳤다. 당신이 묻은 건 시신이 아니라 살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에 그의 어깨가 무너졌다.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듯 숨이 가빠졌다. 살아있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움직이지 않았어요. 살아있었습니다. 폐 속 공기, 손끝에 미세한 긁힘 자국.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무릎이 꺾였다. 손끝이 바닥을 더듬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로 울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은정 씨. 눈물과 시멘트 냄새가 섞였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며칠 후 재판정. 법정은 조용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판사의 말을 들었다. 살인에 대한 의도는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외면한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살인입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살리고 싶었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그땐 너무 무서웠어요.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 진심은 이미 너무 늦게 왔다. 형이 확정된 날, 그는 구치소에서 종이에 몇 줄을 적었다. 나는 그녀를 묻은 게 아니라 내 삶을 묻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숨을 제대로 쉰 적이 없다. 그 종이는 담당 교도관의 손에 전해졌다. 그가 사는 동안 단 한 번의 반성문이었다. 그리고 그가 떠난 자리, 응암동의 그 집은 철거되었다. 새 건물이 들어섰지만 공사인부들은 한 가지 이야기를 남겼다. 이상하게 밤마다 그 자리에서 시멘트 냄새가 납니다. 죄는 흙으로 덮을 수 있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냄새는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서 계속 썩어간다. 봄이 다시 왔다. 그녀의 어머니는 작은 국화를 들고 법원 앞을 걸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됐다. 그만해도 돼. 용서란 망각이 아니라 떠나보내는 일이다.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다시 숨을 쉰다. 구치소의 아침은 언제나 같았다. 새벽 6시 차가운 종소리가 울리고 창문 틈새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정성우는 그 빛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긴 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등엔 아직도 시멘트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매일 그 손으로 성경책을 폈다. 글씨를 따라 천천히 읽었다. 죄를 짊어진 자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마다 손끝이 떨렸다. 그는 아직도 그날의 냄새를 잊지 못했다. 한 달에 한 번 면회실 유리병 너머로 어머니가 찾아왔다. 회색 스웨터 차림의 노모는 주름진 손으로 수화기를 잡았다. 밥은 먹고 다니냐? 얘 걱정 마세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안고 살아야 한다. 예, 어머니.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미움보다 연민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꼈다. 이제라도 살아야겠다.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남은 날을 속죄로 채우기로 했다. 그는 구치소 안에서 목공일을 배웠다. 손끝이 다시 일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닦았다. 그는 하루 종일 묵묵히 손을 움직였다. 그 손끝에서 작은 의자 하나가 완성되었다. 그는 그 의자 아래에 조용히 글씨를 새겼다. 죄의 무게보다 깊은 후회가 있다. 시간은 흘렀다. 그가 복역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의 머리는 희끗해졌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달라졌다. 이제는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이 차갑지 않았다. 출소 하루 전 그는 교도관에게 물었다. 나가면 어딜 가야 할까요? 당신 마음이 가는 곳으로 가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조금은 맑아졌다. 출소 날 밖은 봄이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스쳤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10년 전과 똑같은 하늘. 하지만 세상은 전혀 달라 보였다. 그는 조용히 한 걸음을 내딛었다. 향한 곳은 응암동이었다. 이제는 새 건물이 들어선 자리. 그곳에는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시멘트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은정 씨 미안합니다. 당신이 내게 남긴 건 죄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라는 경고였어요. 눈물이 흘렀다. 그는 한 송이 하얀 국화를 놓고 고개를 숙였다. 삶은 다시 흙 위에 쌓이는 것이었다. 죄를 덮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새로이 짓는 일이었다.
그는 지역복지센터를 찾아가 자원봉사를 신청했다. 청소, 노인 돌봄, 벽지 도배. 그는 묵묵히 손을 움직였다. 그 손끝에서 다시 따뜻함이 생겨났다. 아저씨, 손이 참 거칠어요. 응, 그래도 이제는 사람 손 같지? 그의 웃음은 조용했지만 진심이었다.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미소를 보였다. 가을이 되었을 때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다. 그 안에는 박은정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펜으로 조용히 그 이름 옆에 한 줄을 더 썼다.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죄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죄가 남긴 흔적이 또 다른 생명을 살렸다.